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마드입니다. 훈족의 침입으로 생겨난 아름다운 해상도시 베네치아,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재밌는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네치아라는 도시가 훈족, 즉 흉노족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재밌는 사실이죠. 자, 이 베네치아는 이탈리아 반도의 북동쪽에 아드리아해에 붙어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동쪽으로 가보시죠. 슬로베니아가 있고요. 슬로베니아 옆에 보면 헝가리가 있습니다. 헝가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일단 유념해 두시고요. 자, 이 베네치아는 이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51km로 이렇게 초슬당 모양으로 길게 펼쳐져 있는 석호의 중심부에 있는 작은 섬들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석호라는 것이 뭐냐면 바닷가에 파도에 의해서 모래와 흙이 쌓이게 되는데, 이것이 마치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해서 그 안에 물을 가두어서 호수를 이루는 것을 석호라고 하는데, 이 석호는 베네치아 석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네치아 석호에 있는 조그만 섬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에 여기에 간척사업과 또 인공섬을 만들어서 지금의 베네치아에 이르게 되었고요. 행정구역으로 보면 이쪽은 구시가지, 이쪽은 신시가지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석호 가운데 있었던 섬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전통적인 베니스와 그 다음에 바닷가에 만들어진 신시가지 합해서 요즘에는 이제 베네치아라고 하는데요. 원래 베네치아라고 한다면 이 석호 가운데 있는 이 섬들에게서 비롯된 베네치아를 많이 떠올리게 되죠. 자, 베네치아를 구글 영상으로 한번 감상해 보시죠. 마치 바다에 떠 있는 항공모함처럼 섬이 석호 위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 가운데를 S자형으로 운하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도시의 구석구석을 또 조그만 운하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이 베네치아에 관한 그림들을 보았음직한 너무도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아름답죠? 바닷가에 붙어있는 석호에 그 안에 있는 섬들로 이루어진 그림 같은 도시가 바로 베네치아인 것입니다. 이 베네치아라는 말의 뜻은요, 라틴어로 계속해서 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18개의 인공섬과 운하 409개의 다리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해상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상파 화가인 클로드 모네가 그림으로 표현하기에는 이 도시는 너무도 아름답다, 내가 차마 이 도시는 표현하지 못하겠다라고 그 풍경화를 좋아했던 클로드 모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도시를 보시죠. 이 도시의 바닷가 쪽을 보게 되면요, 산마르코 대성당이 보이네요. 산마르코 광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일컬어서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응접실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도시는 아름다움 그 자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장 또 유명한 상인의 나라가 바로 이 베네치아, 베니스인데요. 너무도 유명한 셰익스피어 작품 베니스의 상인이 바로 이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니스의 상인 우리가 많이 들어 알고 있는데요. 이 베니스의 상인의 주인공 유태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죠. 후에 이 베니스의 상인에 대해서도 한번 나눌 때가 있을 겁니다. 이 도시에는요, 관광객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와서 이 원주민들이 좀 관광객들이 제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할 정도로 그렇게 넘치는 관광객들을 가지고 있는 그 도시죠. 그런데요,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홍수가 나서 물에 잠기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홍수가 나서 도시의 80%가 물에 잠겼다고 하네요. 자, 아무튼 이 베네치아는요,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옆에 보면 헝가리가 있죠. 이 헝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 헝가리라고 하는 것은 훈족의 땅이란 뜻이죠. 유라시아 스텝입니다. 유라시아 스텝의 동쪽에 보면 이제 만주 초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면 서쪽의 가장 끝에 이제 헝가리 초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헝가리 초원입니다. 그러니까 유라시아 초원의 가장 서쪽 끝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목민인 흉노가 만약에 서천을 했다, 서쪽으로 왔다 그러면 가장 끝까지 오게 되면 바로 이 헝가리 초원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훈족의 주요 거점이 바로 이 헝가리 초원이 되는 것이죠. 자, 흉노의 서천입니다. 자, 북흉노가 선비족과 후한의 연합군에 의해서 155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흉노의 지도층의 일부는 후한에게 투항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서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하다 200년 동안 이들은 초원에서 그냥 잊혀져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375년에 돈강과 드니에스터강에 살고 있던 동고트족을 갑자기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동고트족의 왕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훈족의 공격을 받고요, 두려움과 수치감에 자살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서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요. 이어서 동코트족 밑에 있던 서코트족까지 공격을 하게 되고요. 자, 이들이 서코트족이 유럽 쪽으로 가면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었고, 여기에서부터 결국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단초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림이 4세기 후반부터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훈 제국이 이 유라시아 스텝 서쪽 지역을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고요.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훈족에게 압박을 받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크게 세 차례에 걸쳐서 훈족의 압박을 받는데요. 동로마 제국이 압박을 받아서 금을 상납해서 무마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유럽 쪽을 침략을 하게 되는데 프랑스의 한 평원에서 이제 서로마 제국 연합군과 여기서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무승부를 벌이게 되고요. 자,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갖고자 하는 사건 452년에 훈 제국이 이탈리아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훈족의 지도자가 그 유명한 아틸라이죠. 흉노족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묵특손노라고 한다면, 이 흉노가 서쪽으로 왔을 때 훈제국을 만들었는데, 이 훈제국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아틸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비아 수도원의 전면에 있는 아틸라의 부조라고 합니다. 자, 이 아틸라는요, 유럽 사람들에게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악몽들을 많이 남겨놨는데요. 452년에 이탈리아 북부를 침략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목적지는 바로 이 라벤나입니다. 이 라벤나에 그 당시에 서로마 제국 황제가 여기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을, 서로마 제국을 침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 침입을 해가지고요, 452년에 동북부에 위치해 있는 아퀴레아를 공격을 하는데요. 3개월간의 포위 끝에 아퀴레아를 함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었던 이탈리아의 도시들은 공포에 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밀라노와 파비아 같은 도시는요, 이 아틸라에게 그냥 무혈 입성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냥 성문을 열어두고 아퀴라를 받아들입니다. 전통적으로 초원의 종족들은 어떤 도시를 공격해서 항복을 하게 되면 그냥 살려두지요. 그 뒤에 또 파죽지사로 이탈리아 북부에 여러 성들을 유린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종적인 목표가 라벤나로 가기로 했는데요. 자, 바로 그때 일입니다. 이때 아틸라의 가장 큰 전략은 말할 것도 없이 공포죠. 공포를 전쟁의 무기로 사용할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아틸라죠. 북부 이탈리아 쪽이 온통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냐면, 이 아퀴레아가 3개월 만에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훈족이 지나간 자리에는 풀 한 폭이 나지 않을 정도로 참혹하다라고 하는 소문이 북이탈리아에 퍼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반도 북동쪽에 있는 베네토 지방은 라벤나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알프스 산맥으로 도망치자니 그쪽에도 이미 훈족들이 와 있기 때문에 죽음을 면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네토의 한 교회에 있는 사제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는가, 그 사제에게 물어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설이 약간 섞여 있었겠습니다만은, 사제가 기도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종탑에 올라가라. 그곳에서 바다 쪽을 보아라. 눈에 들어오는 것이 너에게 살집이 될 것이니라.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두가 다 종탑으로 올라가서 서쪽 바닷가를 바라봤는데 갈대가 무성한 소택지가 보였습니다. 두말하지 않고 그들은 그 소택지로 달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실제로 아틸라는, 유목민들은 바다를 싫어하죠. 그래서 아틸라가 그냥 지나쳤고, 그 이후에 다시 아틸라가 올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은 아예 그곳에 눌러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에드워드 기번은요, 그의 유명한 책 로마 제국의 쇠망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만스러운 파괴자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유럽의 한 공화국의 기초를 닦게 되었는데, 그 나라는 봉건 시대에 상업의 기술과 정신을 부활시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베네치아라는 도시가 생겨나는 데 있어서는 훈족의 공격이 상관이 있다는 것을 에드워드 기번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요, 훈족이 너무도 밀고 내려오니까 로마 교황 네오 1세가 나서서요, 이 아틸라와 만나서 아틸라를 교화시켰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많은 뇌물을 줬겠죠. 뇌물을 주고 무마시켰고, 그 당대에 또 아틸라의 군대들은 전염병에 시달렸기 때문에 이때 타협이 이루어져서 다시 헝가리 쪽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 이후에요,
그 섬에 남아 있었던 그들이 간척을 하기 시작해서 운하를 만들고 섬 위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 이후에 게르만 민족들이 서유럽 쪽으로 내려왔을 때 롬바르디아족의 피난민들이 이 섬에 내려왔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공섬을 만들기 시작했고 수심이 얕은 갯벌에 백양목 말뚝을 이렇게 박고 거기에 인공섬을 6개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갑자기 이 베네치아가 경제적으로 해상 무역에 나서면서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부두가 더 필요해지자 베네치아 사람들이요. 기존의 자연순 옆에 인공섬을 만들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건물과 부두를 지었고요. 약 700여 년에 걸쳐서 100여 개의 인공섬이 만들어져서 지금의 수상도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15세기에 베네치아의 최전성기에 베네치아의 속국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가 베네치아, 자 아드리아 옆에 붙어 있는 발칸반도 옆에 이제 수많은 속국들, 도시들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는 키프로스까지 베네치아의 수중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요, 15세기에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오스만 제국이 이쪽을 지배하게 되죠. 그 오스만 제국, 즉 이슬람 제국이 서쪽으로 오는데 이 베네치아는 방파제 역할을 해서 서유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동안 또 감당하게 되죠. 동방무역의 핵심적인 위치에 이 베네치아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상업적인 부를 누렸고요. 15세기, 16세기의 강대국으로서 위력을 떨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훈족을 무서워해서 석호에 지었던 그 베네치아가 후에는요, 상업이 발달하는 등 굉장한 힘을 얻었고요. 르네상스 한 축을 담당하기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 군사적으로도 맹위를 떨쳐서 한동안 서유럽을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까지도 감당하는 위대한 도시국가가 바로 베네치아였고요. 지금은 한 번쯤은 누구든지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관광 명소가 되었죠. 자, 오늘은요, 베네치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도시였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끝까지 제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틸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